네,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18일 DMQA 오픈 세미나 발표를 맡은 박소연입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Introduction to Test Time Adaptation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Test Time Adaptation, 줄여서 TTA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TTA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TTA의 대표적인 방법론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발표에 앞서 저의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저는 고려대 산업경영공학과 대학원에 재학 중에 있고, 김성범 교수님 지도하에 석사과정 2학기 차에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저의 연구 관심 분야는 테스트 타임 러닝, 페더레이티드 러닝, 그리고 AI 에이전트 LLM이고요. 해당 연구 분야나 본 세미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이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소개에 앞서 본 연구 분야가 상정하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딥러닝 모델은 일반적으로 모델 학습에 사용하는 훈련 데이터와 모델 실사용 시점의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같은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학습 데이터와 같은 분포를 가진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는 매우 모델이 높은 정확도를 보이게 되겠죠.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훈련 데이터와 분포가 다른 경우, 이를 우리는 도메인 시프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런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다면 모델 성능이 크게 저하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그림을 보시면 설명에 앞서 용어부터 정리하자면 이제부터 훈련 데이터는 소스 도메인, 테스트 데이터는 타겟 도메인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스 도메인, 즉 훈련 데이터의 경우 낮에 촬영된 맑은 하늘의 도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타겟 도메인, 즉 테스트 데이터의 경우 낮에서 밤으로 어떠한 조건이 바뀌게 되어서 이렇게 어두운 배경의 이미지가 모델 인퍼런스 시점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이처럼 입력 자체의 조건이 달라지면 분포가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피처 시프트 또는 코베리어트 시프트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의 예는 오른쪽에 있는 경우인데요. 소스 도메인에서는 그러니까 학습할 때 사용했던 훈련 데이터에서의 클래스 분포는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어서 모델이 골고루 학습했지만 타겟 도메인에서는 특정 클래스에 쏠린 분포를 가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레이블의 분포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우리는 이를 레이블 시프트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도메인 시프트는 실제 환경에서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그 결과로 모델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메인 시프트, 즉 모델을 훈련했을 때 사용했던 데이터의 분포와 실제 모델을 사용할 때 입력되는 데이터의 분포가 달라지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해결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줄여서 D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DA는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 모두를 활용해서 두 도메인의 분포 차이를 직접적으로 줄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겟 도메인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위쪽은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 상황인데요.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이 결정 경계가 이 타겟 도메인에서는 잘 맞지 않습니다. 일부 샘플이 그래서 오분류가 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래쪽을 보시면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통해서 타깃 도메인의 데이터와 소스 도메인의 데이터가 잘 얼라인 되면서 두 도메인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크로스 도메인 클래시파이어가 형성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성능 저하 없이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또 다른 도메인 시프트 해결 방법론으로는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이 있는데요. 줄여서 DG라고 부릅니다. DG는 말 그대로 다양한 분포의 도메인을 일반화하는 데 주목합니다. 즉, 오직 소스 데이터만을 활용을 해서 여러 소스 도메인 간의 공통된 특성을 학습한 뒤에 본 적 없는 타겟 도메인에서도 잘 작동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소스 도메인 1, 2, 3가 있는데 이들 분포는 서로 분포도 다르고 스타일도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는 이처럼 다양한 소스 도메인으로부터 어떠한 도메인 불변적인 표현을 하고, 이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등장할 언신 타겟 도메인,
즉, 훈련 과정에서 보지 못한 어떠한 그런 새로운 도메인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일반화된 결정 경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시 말해서 DG의 핵심은 소스 데이터만으로도 도메인 간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표현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금 살펴본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제너럴리제이션은 도메인 시프트 문제를 다루는 핵심적인 두 방법론인데요. 혹시 이 분야가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희 DMQA 연구실에 김지현 연구원이 진행한 DA-DG 관련한 좋은 세미나가 많으니까 해당 세미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같은 기존 방법론들은 도메인 시프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스 도메인,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특정 환자의 흉부 엑스레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를 탐지해야 하는 그런 상황을 생각해보면 시간의 흐름이나 장비 교체, 검사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모델이 훈련됐던 당시의 데이터의 분포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테스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즉,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 상황인 거죠. 이 경우에는 기존에 학습된 모델이 지금 새로운 데이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고 성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환경에서는 소스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병원처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한 환경에서는 보안상의 이슈로 훈련에 사용되었던 소스 데이터 자체를 외부에서 다시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앞서 살펴본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나 도메인 제너럴리제이션 같은 그런 방법론들은, 그러니까 소스 데이터를 직접 활용해서 적응을 수행하는 기존 방법론들은 현실 세계에서는 보다 직접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분야가 바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줄여서 TT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세미나의 메인 주제인데요. TTA는 두 가지 문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첫째는 훈련 데이터의 분포와 테스트 데이터의 분포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도메인 시프트가 발생한 상황이죠. 둘째로는 소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기존에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DA와 DG 같은 방법론처럼 훈련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모델을 조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어댑테이션 하는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테스트 시점에 주어진 것은 이렇게 소스 도메인에서 사전학습된 모델,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인 것이죠. 따라서 TTA의 목표는 테스트 시점에서 소스 데이터 없이 사전학습된 모델을 테스트 데이터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예측 성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TTA는 크게 타겟 도메인의 데이터의 활용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눌 수 있는데요. 바로 TTDA, TTBA, 그리고 OTTA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TTDA, Test Time Domain Adaptation은 전체 타깃 데이터를 미리 한 번에 모아서, 그러니까 모든 배치를 다 활용을 해서 적응을 수행한 다음에 예측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좀 더 오프라인 환경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타임 배치 어댑테이션, 줄여서 TTBA라고 부르는데요. 미니 배치 단위로 적응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테스트 데이터가 작은 배치 단위로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적응을 하고 예측도 바로 하는 시기예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모였을 때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시나리오에 가까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온라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줄여서 OTTA라고 부르는데요.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계속 들어올 때, 실시간으로 계속 수집이 될 때, 이를 순차적으로 누적해서 적응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말 그대로 실제 디바이스 환경을 좀 더 반영한 그런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TTDA부터 조금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TTDA는 Test Time Domain Adaptation의 줄임말이고요. 다른 말로는 이제 소스 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 줄여서 SFDA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방식은 이제 말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가 한꺼번에 미리 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사전 수집된 상태에서 전체 데이터, 즉 모든 배치를 활용을 해서 여러 번 에폭을 수행해서 적응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한 번에 수행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배치 1, 2, 3, 4, 뭐 B까지 여러 배치로 나눠진 테스트 데이터가 사전에 모두 수집이 되어 있을 때 모든 배치를 다 활용해서 어댑테이션을 수행합니다. 모든 배치를 다 본 뒤에 예측을 수행하는 구조인데요. 이러한 방식의 장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전체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집된 전체 타겟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정보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단점은 모든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야 하고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교적 계산 비용이 꽤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은 아무래도 실시간 상황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이 있을 때 적합합니다. 이번에는 TTBA, 즉 Test Time Batch Adaptation 방식입니다. 방금 살펴본 TTDA에서는 전체 수집된 타겟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고 적응을 한다고 했었죠. TTBA는 조금 다른데 여기서는 데이터가 배치 단위로 조금씩 주어지는 상황을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검사 데이터는 한 묶음이 들어오고 내일 또 다른 묶음이 들어오는 그런 시인 거죠. TTBA의 핵심은 각 배치가 들어올 때마다 그 배치 하나만 가지고 모델을 빠르게 적응시킨 다음에 바로 예측을 수행한다는 점이에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배치 1이 들어오면 모델을 적응시켜서 바로 예측하고 배치 2가 들어오면 다시 새로 적응을 해서 예측을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각 배치가 독립적으로 어댑테이션을 수행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모든 배치가 독립적으로 어댑테이션을 수행합니다. 장점은요, TTDA 방식보다 TTBA 방식이 아무래도 훨씬 빠르고 계산이 가볍다는 장점이 있겠죠. 왜냐면은 TTBA에 비해서 모든 데이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배치마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훨씬 계산이 TTDA에 비해서는 빠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이전 배치에서 배운 내용을 다음에 써먹을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매 배치마다 독립적으로 적응을 하니까 매번 모델이 초기 상태에서 해당 배치에 맞게 적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TTBA 방식은 서비스 환경처럼 뭐 데이터가 배치로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제 유용하겠죠. 마지막으로 OTTA, 온라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식입니다. 앞서 본 TTBA가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했다면 OTTA는 이보다도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 스트리밍 데이터 환경을 가정을 합니다. 로봇 청소기나 센서처럼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들어오는 환경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TTA의 핵심은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모델을 적응시킨다는 건데, 여기서 이제 TTBA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배치가 들어올 때마다 이전 배치에서 학습된 내용을 누적해서, 그러니까 이전 데이터에서 배운 정보들을 누적을 해서 점점 더 모델을 개선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전 학습된 모델이 있을 때 모델에 이렇게 데이터가 계속 순차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처음에는 배치 1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모델을 살짝 업데이트를 하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배치 2가 들어오면은 이제 이전까지 누적된 상태를 유지한 채로 다시 적응을 하고 예측을 수행하고 이런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이 계속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는 그런 데이터의 분포에도 저희가 이제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제 현실 세계의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 환경에 적합하겠죠. 하지만 단점은 아무래도 계속 누적을 해서 적응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정보가 쌓일 수도 있고 기존에 배웠던 유용한 정보가 새로운 데이터로 덮여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OTTA는 실제 환경에 잘 맞지만 아무래도 오류 누적이나 안정성 문제를 잘 다루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는 TTA를 어떻게 적응시키는지, 즉, 어댑테이션 방식에 따라 나눠서 살펴볼게요. 크게 보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배치 노멀리제이션 기반의 적응 방식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모델 안에 있는 BL 레이어의 통계값이나 어파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면서 패스 데이터에 맞춰서 모델을 살짝 조정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은 비교적 간단하고 계산도 빠르고 그런 편이라서
이제 많은 TTA 방법론들이 이걸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수도 레이블을 활용하는 셀프 트레이닝 방식인데, 말 그대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임시 레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 학습처럼 학습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셀프 트레이닝인데, 이건 모델이 이제 자기 자신을 교정해 가면서 적응을 하는 그런 느낌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이건 테스트 샘플에 다양한 변형을 주는 건데, 예를 들어 뭐 이미지라면 회전하거나 밝기를 바꾸거나, 뭐 음성이라면 뭐 속도를 살짝 바꾸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다양하게 바꾼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좀 더 이제 일반화된 방향으로 모델을 적응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외에도 다른 방식들이 계속해서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적응 방식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TTA 방법론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론들은 이후에 나온 TTA 최신 논문들에서도 여전히 이제 비교 방법론으로 자주 등장할 만큼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베이스 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방법론들인데요. 그만큼 지금도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분야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가장 많이 참고되는 중요한 그런 논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샷, 텐트, 메모 순서로 세 가지 방법론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샷 방법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샷은 Source Hypothesis Transfer의 줄임말인데요. 논문 제목도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죠. Do we really need to assess the source data? 정말 소스 데이터를 꼭 봐야만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논문은 2020년 ICML에서 발표된 논문인데요. 지금까지 인용수가 1,500회 이상 인용이 될 정도로 TTA의 대표적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법론의 핵심은 당연히 TTA 방법론이니까 소스 데이터 없이 근데 사전에 수집된 타겟 데이터만으로 도메인 적응을 수행한다는 점이고 샷은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고정해 두고 이제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과 수도 레이블링 기반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만 업데이트를 해서 적응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샷의 적응 단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이제 샷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뉘는데요. 스텝 1은 Source Hypothesis Transfer with Information Maximization. 그러니까 Information Maximization 기반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먼저 한번 업데이트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스텝 2의 경우 Source Hypothesis Transfer with Self-Supervised Learning. 수도 레이블을 활용한 지도학습 방식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다시 한번 파인튠 해주는 과정입니다. 먼저 왼쪽을 보시면 스텝 1에서는 이제 클래시파이어 H는 고정을 해두고 피처 익스트랙터인 G만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타겟 도메인의 모델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근데 저자들은 이걸로 충분하지 않다고 말을 하면서 두 번째 단계에서 한 번 더 이제 어댑테이션을 해주고요. 스텝 2에서는 프로토타입 기반으로 수도 레이블을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정답으로 사용을 해서 지도 학습을 한 번 더 합니다. 이때 이제 로스는 IM 로스와 수도 레이블 기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모두를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만을 한 번 더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크게 두 단계를 거치면서 소스 데이터 없이도 타겟 데이터에 적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요. 그럼 이제 스텝 1부터 천천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의 핵심 목표는 사전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를 이제 타겟 도메인에 맞게 조정을 해서 지금 들어오는 이 타겟 도메인의 입력이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분류 기준, 그러니까 그걸 소스 하이포세시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소스 하이포세시스에 잘 맞도록 얼라인 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사전에 이제 수집된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모델에 넣고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 로스 그러니까 IM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만 업데이트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이제 클래시파이어는 고정을 해두고 피처 익스트랙터만 학습을 진행한다는 건데 그러면 클래시파이어는 왜 고정을 할까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목적은 클래시파이어는 이제 소스 도메인에서 이미 잘 학습이 되어 있으니까 굳이 건드리지 말고 그 디시전 바운더리에 맞춰 표현되도록 이제 피처 익스트랙터만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스텝 1에서 사용되는 Information Maximization Loss, 줄여서 IM 로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 로스는 테스트 입력에 대해서 모델이 각각은 명확하게 확신을 갖도록 individually certain하게 그리고 글로벌리 다이버스한 예측을 하도록 그러니까 다양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배경은 소스 도메인에서는 슈퍼바이스드 러닝으로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델의 출력이 개별적으로는 확실하고 그리고 다양하게 클래스 분포가 다양하게 분포돼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즉 정답을 알고 학습을 했기 때문에 어떤 입력에 대해서는 이건 확실히 클래스 1이야 라는 식으로 컨피던트한 예측이 나오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클래스가 균형 있게 예측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타겟 도메인도 이렇게 만들어보자라는 게 이 로스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도메인 갭이 잘 해소가 된다면 이제 비록 레이블은 없지만 타겟 데이터도 각 샘플은 마치 원화 벡터처럼 확실히 있게 예측을 하고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클래스로 고르게 분포되도록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의 성질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피처 익스트랙터를 업데이트하면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한 기준을 타겟 도메인에서도 자연스럽게 옮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로스는 그 다음과 같이 L diversity, L entropy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첫 번째 텀은 diversity인데 이 다양성을 의미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측이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클래스만 계속 예측되지 않게끔 하는 그런 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텀은 엔트로피인데 각 샘플의 예측 분포를 더 확신 있게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말 그대로 이 샘플은 이 클래스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예측하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IM 로스 안에 포함된 엔트로피 항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트로피는 이제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이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낮추는 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얼레이블드 타겟 데이터에 대한 모델의 예측 확실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타겟 데이터는 레이블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모델의 예측 결과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애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 슬라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무언가가 이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이 어느 클래스인지 자신이 없어 하는 그런 상태인데 그런데 이럴 때 엔트로피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면 이렇게 한쪽으로 클래스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주는 이렇게 한쪽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나는 이 샘플은 이제 거의 완벽하게 클래스 1일 것 같아 이라고 자신 있게 예측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블이 없어도 더 신뢰도 있는 예측을 하게 만들 수 있고 피처 익스트랙터도 더 정돈된 방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모델이 예측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것이 언제나 좋은 걸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애초에 엔트로피를 낮춘다는 것은 예측 분포가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모델이 확신을 가지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도학습처럼 정답 레이블이 있는 상황에서는 보통 이런 컨피던트한 예측이 정확도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비지도 상황이고, 즉 타겟 도메인에 대한 정답 레이블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달라집니다. 어, 모델 입장에서는 엔트로피를 낮추는 가장 쉬운 방법이 비지도 상황에서는 그냥 모든 샘플을 한 클래스에 몰아버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할 가능성 또한 높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정답이 고양이, 개, 토끼로 다양한 동물이 분포되어 있는 그런 테스트 데이터가 있는데도 전부 이렇게 고양이 분포, 고양이라고 컨피던트하게 예측해버리는 거죠. 미니마이즈 엔트로피를 했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타겟 도메인의 다양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게 되고 모델의 예측이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 고양이라고 예측해버렸으니까요. 틀린 답이지만 그러니까 여긴 고양이가 맞지만 여긴 개인데도 고양이가 살짝 높게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고양이로 해버리고 이런 틀린 답인데도 자신의 답을
가신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런 걸 뭐 룸워드 컨피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엔트로피를 낮추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어, 예측 확신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양한 클래스로 분포되도록 하는 보조장치가 함께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텀이 이 바로 L 다이버시티 텀, 다양성 유도 로스 텀인데, 다양성은 높이는 쪽으로 이제 학습이 되고요. 아래 수식을 봐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해서 타겟 도메인의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해서 특정 클래스에 대한 예측 확률의 평균을 나타내는데요. 말 그대로 전체 데이터 셋에 대해서 모델이 특정 클래스를 얼마나 자주 예측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모든 클래스가 고르게 예측되었다면 L 다이버시티는 커지게 되고 반대로 이렇게 고양이에 치우쳐진 분포가 나온다면 이건 특정 클래스에 치중되어 예측이 되었다는 뜻이라 L 다이버시티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L 다이버시티 텀인데요. 이 P 세타파의 엔트로피, 그러니까 예측 확률 평균 분포의 엔트로피를 최대화하는 것이 다양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IM 로스는 두 항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두 항의 조합인데요. 이제 첫째, 다양성 항은 이제 전체 예측 확률 분포가 유니폼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특정 클래스에 쏠리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둘째, 엔트로피 항은 각 샘플의 예측이 더 확신에 차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스텝 1의 효과를 실제로 시각화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사전학습된 모델만을 사용했을 때, 오른쪽은 IM로스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업데이트한 후의 결과, 그걸 샷 IM이라 부르는데 이 샷 IM의 결과예요. 보시는 것처럼 샷 IM에서는 타겟 데이터들이 소스 데이터와 이렇게 잘 섞여져서 이제 어느 정도 뭉쳐져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IM 로스를 통해 기대했던 이제 어떤 정렬 효과인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오른쪽 그림을 보면 뭐 여전히 일부 영역에서는 이렇게 클래스가 뒤섞여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정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후 단계에서 한 번 더 보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한 번 더 보정을 해주기 위한 두 번째 단계인데요. 이번 단계에서는 레이블이 없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수도 레이블을 부여를 해서 이제 그 수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지도 학습을 해서 모델을 한 번 더 보정하게 됩니다. 그럼 먼저 수도 레이블을 어떻게 만들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때는 앞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각 클래스를 대표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고 악센풀이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의 클래스를 따라가도록 레이블을 할당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 클래스의 타겟 데이터, 그리고 빨간색 클래스의 타겟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도메인에서 학습된 분류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류기 자체는 소스 데이터로 학습되었기 때문에 이 분류기를 기준으로 이제 타겟 데이터를 예측했을 때는 이렇게 오분류되는 샘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먼저 이 소스 모델의 아웃풋 값을 기준으로 초기 센트로이드, 즉 이제 초기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프로토타입이 형성이 되었죠. 그 다음 이제 각 샘플들에 대해서 각 클래스 프로토타입과 어떤 이제 코사인 유사도를 구한 후에 이제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의 클래스로 할당을 시켜주는데요. 이제 이렇게 파란색으로 오블류됐던 샘플 한번 보시면 이제 빨간색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 파란색 클래스의 프로토타입 중에 빨간색 클래스의 프로토타입과 더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 클래스로 레이블이 옳게 분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기에 있는 빨간색으로 오분류된 이 샘플은 아직 여전히 이제 빨간색 클래스 프로토타입과 더 가깝기 때문에 여전히 오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새롭게 할당된 그 수도 레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다시 중심점을 구해서 프로토타입을 이렇게 갱신을 해주고요.
또 다시 각 샘플들에 대해서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 찾고 그 프로토타입의 클래스로 할당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서야 이제 빨간색으로 오분류되었던 이 샘플이 옳게 파란색으로 재분류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최종 타겟 데이터에 대한 수도 레이블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프로토타입을 구해서 레이블을 할당하고 다시 한번 구해서 할당하고 하는 게 한 과정인데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한 과정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좋은 레이블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성된 수도 레이블을 가지고 지도학습을 수행을 할 텐데요. 이전 단계에서 만든 수도 레이블을 정답처럼 간주를 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을 하고 이걸 기반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다시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이 최종 로스는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이 IM 로스와 그리고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합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는 이 최종 로스를 어, 이렇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피처 익스트랙터를 재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때도 여전히 클래시파이어 H는 고정된 상태고 피처 익스트랙터만 조정을 합니다. 다음은 샷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샷은 이렇게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평가가 됐는데, 특히 이제 오피썸 실험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결과를 보시면, 샷은 소스 데이터 없이도 이렇게, 소스 데이터 없는 계열이죠. 그리고 소스 데이터가 접근이 필요한 이런 DA 계열이 있는데, 이런 소스 데이터 없이도 기존 소스 데이터에 접근이 필요한 이런 다양한 도메인 적응 기법들보다 평균적으로 이제 더 높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는 이제 12개의 작업이 있는데, 이 12개의 작업 중에서 10개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당시 이제 DA 계열 소타인 이 CDAN 플러스 트랜스 놈이라는 이 방법론보다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 데이터 없이도 어, 샷은 강력한 성능을 보일 수 있지만 어, 더불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이 샷 IM 아까 그 IM 로스까지만 적용한 거라고 했었죠. 이 샷 IM보다 이 평균적으로 보통 이 샷이 더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이는 이제 셀프 슈퍼바이즈 수도 레이블링 그러니까 이제 스텝 2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비즈 DAC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평균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이제 비즈 DAC 같은 경우에서는 이 네 가지 데이터셋 중에서는 제일 어려운 데이터셋이고요. 주목할 만한 점은 이제 가장 어렵다고 알려진 이 트럭이라는 클래스에 대해서도 샷이 이제 잘 안 나오는데 우수한 성능을 이제 보였다는 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방법론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두 번째 방법론은 텐트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2021년 RCLR에 발표됐고, 인용수는 벌써 1300회를 넘었네요. 이 방법론도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분야에서는 아주 근본적인 베이스라인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텐트는 앞서 설명드린 샷과는 조금 다르게 소스 데이터 없이 배치 단위로 전체 테스트 데이터를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배치 단위로 적용을 수행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방법은 꽤 심플합니다. 들어온 배치에서 모델이 예측한 확률 분포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BL 레이어의 어파인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합니다. 전체 모델 파라미터를 다 학습시키는 것이 아니라 BL 레이어의 스케일과 시프트 값만 살짝 조정하는 방식이라 이제 가볍게 플러그인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텐트에서 사용하는 로스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텐트는 쉐넌 엔트로피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요. 네, 텐트에서 사용하는 로스가 쉐넌 엔트로피입니다.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왼쪽에 이러한 수식이 셔넌 엔트로피인데요. 전체 클래스에 대한 예측 확률이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수치로 나타낸 게 바로 이 엔트로피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샷을 설명할 때 엔트로피 관련해서 설명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예측 결과가
고양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좀 애매한 이런 예측을 내뱉을수록 엔트로피가 커지고요. 이를 엔트로피를 이제 낮춤으로써 모델이 어, 거의 확실히 고양이다와 같은 뭐 이런 오른쪽과 같이 좀 자신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엔트로피 미니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좀 더 확신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근데 TTB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어느 정도 모였을 때 바로 어댑테이션을 해서 예측을 수행을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다 모였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단일 샘플이 들어올 때마다 적응을 하면 안 되나?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배치 단위로 어댑테이션을 할까요? 그 이유는 단일 샘플에 대해서만 엔트로피를 최소화하게 되면 아직 확신이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확률을 특정 클래스에 이제 몰아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아직 헷갈리는 상황인데도 엔트로피를 최소화함으로써 그냥 고양이로 가자. 이렇게 틀렸는데도 엄청 컨피던트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텐트에서는 이렇게 샘플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 샘플을 동시에 보고 엔트로피를 줄이도록 하자. 즉 배치 단위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자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단일 샘플만 보고하는 것보다는 모델이 좀 더 안정적으로 자신감 있는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텐트의 적응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굉장히 간단한 메커니즘으로 적응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소스 데이터로 이미 사전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가 있고 그 안에는 이제 이렇게 배치 노멀리제이션 레이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배치 노멀리제이션 레이어 안에는 지금 이렇게 보시는 수식처럼 이렇게 배치 노멀리제이션 레이어 안에서는 입력값을 평균과 분산으로 정규화를 한 다음에 감마와 베타라는 값을 이렇게 곱해주고 더해줘서 파인 파라미터로 다시 이제 스케일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레이어에서 이제 핵심이 되는 요소는 이제 이 뮤, 시그마, 감마, 베타 이 네 가지 요소겠죠. 이제 여기서 기존에 들어있던 이런 소스 통계량을 타겟 데이터에 현재 입력된 배치의 통계량으로 바꿔주고요. 이런 어파인 파라미터인 감마 베타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로스, 쉐런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방향으로 학습을 시켜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처럼 BL 레이어의 일부 파라미터만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샷보다는 굉장히 경량화된 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샷은 피처 익스트랙터의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었죠. 그럼 텐트의 실험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여기 10파텐 그리고 100에 이제 인위적인 19가지 손상을 추가한 그런 데이터셋에서 기존 도메인적인 방법론들과 DA 방법론들과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방법론을 비교한 그런 결과인데 텐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데이터 없이 이제 오직 테스트 시점에 배치 데이터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 방법론들보다 좀 낮은 오류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넷에 인위적인 12가지 손상을 추가한 그런 이제 데이터셋에서 손상 유형별 성능을 보여주는데요. 여기서도 텐트는 이제 모든 손상 유형에서 다른 방법론들에 대비 가장 낮은 오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정말 간단한 방식인데도 효과는 확실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방법론인데요. 메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는 2022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어, 논문이고요. 지금까지 이제 얘도 350회 이상 인용된 꽤 유명한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테스트 샘플이 몇 개가 모였든 상관없이 이렇게 단 하나의 샘플만으로 모델에 적응을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방식으로 적응을 하냐면요. 하나의 테스트 샘플을 다양한 방식으로 증강을 해서 그 결과들로부터 이제 모델이 마지널 엔트로피라는 이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는 것인데
앞서 텐트 같은 경우에는 뭐 BL 레이어의 일부만 살짝 수정했다면 메모는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전체 파라미터를 조정해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메모라는 방법론이 왜 나오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기존 방법론들의 한계를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먼저 기존 TTA의 방법론들은 대부분 다수의 샘플들이 동시에 주어진다라는 그런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제 현실이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스트리밍 환경이나 실시간 시스템에서는 몇 개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데이터가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공부했던 텐트는 테스트 배치가 어느 정도 쌓였을 때 그 배치 단위로 비행 계층의 파라미터를 조정하는 방식이었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는 최소한 한 배치 분량의 샘플이 있어야 어댑테이션이 가능하다는 뜻이고요. 또 TTT라고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이라는 어댑테이션 방식도 있는데요. 이는 이제 모델 구조를 이제 트레인 시점부터 따로 설계를 해두는 거예요.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게. 프록시 태스크 클래시파이어를 추가로 학습을 시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나중에 어, 테스트 시점에서 어댑테이션을 하는 방식인데 이제 이러한 방식은 이제 트레인 시점부터 준비할 게 많아요. 사전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처음부터 프록시 태스크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을 시켜야 하니까요.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더불어서 이제 뭐 디스트리뷰셔널리 로버스트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그런 방법론도 있는데, 연구 분야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전에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서 모델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델 사이즈를 자체를 키우거나 강한 증강을 적용해서 이제 데이터 증강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강건성을 높인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인데, 그만큼 사전학습 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들은 실시간 환경에서 적용하기 어렵다. 범용성이 낮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건데요. 이러한 한계를 해결하고자 등장한 게 바로 이제 하나의 샘플만으로도 적용 가능한 이제 메모라는 방법론인 겁니다. 메모는 학습 과정에 대한 별도 가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TTT와 같이 어떤 이제 사전에 어떤 필요한 모델 구조 뭐 이런 것도 전혀 없고 진짜 말 그대로 플러그 앤 플레이 그냥 이제 테스트 샘플 하나만 들어오면 어떤 사전 학습 모델이든 이 방법론을 끼워서 이제 어떤 사전 학습 모델이든 상관없이 바로 적응이 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네, 그럼 이제 메모의 적응 단계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1인데요. 먼저 어떤 하나의 테스트 샘플이 이제 들어오면 그 샘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어그멘테이션을 적용을 해서 여러 개의 증강 샘플을 만들어냅니다. 여기 그림처럼 이제 원본 샘플 하나에 대해서 뭐 노이즈를 이렇게 다르게 주거나 아니면은 뭐 밝기를 바꾸는 그런 식으로 여러 형태의 인풋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스텝 2인데요. 이렇게 이제 만든 여러 개의 증강 샘플들을 이제 모델에 하나씩 이제 통과를 시켜서 이제 각각 샘플들에 대한 어떤 이제 예측 분포를 구해주고 뭐 예를 들어서 하나는 뭐 밝기를 바꾼 버전, 뭐 하나는 노이즈를 추가한 버전 이런 것처럼 다양한 조건에서 이제 예측을 수행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 예측 분포들을 평균을 내서 어, 이 샘플들에 대한 하나의 마진 분포를 만듭니다. 이제 스텝 3인데요. 방금 구한 이 마진 분포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모델 전체의 파라미터를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된 모델로 원본 입력 샘플에 대하여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다시 요약을 해보자면 하나의 테스트 샘플에 대해서 다양한 증강을 적용해서 이제 여러 증강을 샘플을 생성을 하고요. 이제 이 샘플들을 모델에 통과시켜서 예측 분포를 구한 후 마진 분포를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된 마진 분포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도록 모델 파라미터를 한번 업데이트를 해주고 업데이트된 모델로 원본 입력 샘플에 대해서 최종 예측을 수행합니다.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가오리 사진을 가오리라고 잘 예측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증강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증강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델이 해당 샘플에 대해서 인베리언트한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춰서
어댑테이션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걸 한 번 더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가오리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뭐 이렇게 살짝 노이즈를 추가한다고 해도 아니면은 여기서는 그렇지 않지만 뭐 살짝 밝게 만든다거나 조금 회전시킨다거나 해도 사람 눈에는 이제 여전히 가오리잖아요. 이제 모델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이런 작은 변형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일관되게 이 이미지는 가오리야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아까 방금 말했던 이 인베리언스라는 불변성이라는 개념인데요. 일관성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베리언트한지를 판단을 할 때는 예측 일관성을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모델이 이렇게 뭐 다양한 변형에도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예측을 한다면, 이는 모델이 이제 겉모습의 작은 변화나 뭐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진짜 본질적인 특징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이제 일관적이지 않고 조금만 바뀌어도 예측이 막 흔들리고 바뀐다면 이건 모델이 이 샘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앞서 모델이 인베리언트하다는 거를 컨시스턴시 일관성을 통해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보실 메모의 로스 펑션을 설명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메모는 이제 마지널 엔트로피, 즉 이제 마진 분포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그런 로스 펑션을 사용하는데 이 로스 펑션은 모델이 모든 증강에 대해서 일관되고 자신 있는, 그러니까 인베리언트하고 컨피던트한 그런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습 대상은 모델 전체고요. 이 로스 펑션은 컨피던스와 인베리언스가 동시에 유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논문에서는 이를 이제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트로피인 이 컨디셔널 엔트로피의 평균과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컨디셔널 엔트로피는 각 증강 샘플별, 그러니까 여기선 증강으로 이제 기준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똑같이 증강 샘플이 주어졌을 때, 각 증강 샘플별 예측값의 엔트로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평균을 내는 방식이고요. 마지널 엔트로피는 각 증강 샘플별 예측값의 평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를 구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달라짐에 따라서, 이제 마지널 엔트로피는 동시에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이제 앞서 보시는 이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컨피던스만 유도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를 예시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시를 보시면 샘플 1, 2, 3에 대해서 모두 예측 확률이 뚜렷하게 이렇게 하나로 몰려 있어요. 어, 각 샘플별로 모델이 컨피던트하다, 자신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샘플 별 엔트로피는 지금 적어놓진 않았지만 당연히 낮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제 잘 보면 예측 클래스가 전부 다 달라요. A, B, C로 각각 다르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시 상황은 컨피던트는 하긴 한데 예측은 전혀 일관되지 않은 그런 인베리언트하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왼쪽처럼 기존의 컨디셔널 엔트로피 방식은 각 샘플의 엔트로피만 보고 평균을 내기 때문에 다 낮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평균 내면 당연히 낮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컨피던트 하구나 하고 그냥 낮은 엔트로피 값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른쪽의 마지널 엔트로피의 경우에는 방식이 다릅니다. 샘플별로 확률 분포를 먼저 계산을 합니다.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평균을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평균 분포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엔트로피를 계산합니다. 지금 보시면 엔트로피가 높게 나오겠죠. 어느 하나도 이제 확실하게 솔랭붓이 없으니까 엔트로피가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록 각 샘플이 컨피던트 했더라도 예측이 서로 다르면 평균 분포는 이렇게 애매해지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엔트로피가 높게 나오는 건데 마지널 엔트로피는 단순히 이제 컨피던트한 예측만 보는 게 아니라 예측들이 얼마나 일관적인지 그리고 인베리언트한지까지도 컨시스턴트한지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컨피던트하면서 인베리언트한 예측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로스 펑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메모라는 방법론은 이 마지널 엔트로피를 로스 펑션으로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메모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은 총 3가지 데이터셋에서 진행된 그 실험을 가지고 왔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복잡하고 어려운 데이터셋입니다. 이미지넷 C 같은 경우에는 인위적인 노이즈가 추가된 데이터셋이고요. 이미지넷 R 같은 경우에는 뭐 스케치 스타일, 만화 스타일 같이 이렇게 특정 스타일을 적용해서 어떤 패턴이 뒤틀린 그런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지는 A 같은 경우에는 모델이 특히 이제 취약해하는 그런 어려운 이미지로 구성된 까다로운 벤치마크 데이터셋입니다. 이제 이번 실험은 사실 다양한 사전학습의 모델에 대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표가 사실 이렇게 너무 커가지고 이 슬라이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소타 모델에 대해서 TTA를 적용한 다양한 TTA 방법을 적용한 결과만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메모는 단 하나의 샘플만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훨씬 좋은 데이터셋,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조금 이제 실험 결과 중에서도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이 회색 박스로 표시된 이 부분이 기존 방법론들이 여러 샘플들을 동시에 활용해서 모델을 적응시키는 방법론들인데요. 이 회색 박스로 표현된 부분이요.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이 방법론들이 되게 이미지는 A에서는 안 좋은 그런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 샘플을 동시에 활용해서 적응을 하는 방식은 분포 변화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데이터셋을 3개를 설명했는데 이미지는 C나 R처럼 좀 특정 노이즈 아니면 특정 스타일 변화가 주된 요인일 때는 그러니까 이제 도메인 시프트의 원인이 명확한 거죠. 그럴 때는 이제 모델이 배치 전체를 보고 아 이런 종류의 손상이구나 하고 파악해서 이제 그에 맞춰 적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이제 본 슬라이드에 넣진 않았지만 여기 이제 다양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실험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제 여기서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여러 샘플 기반 방법들이 메모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미지는 A 같은 경우에는 공통된 분포 특성이 거의 없고 이제 단순하게 모델이 분류하기 어려운 이미지들로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샘플을 봐도 적응 기준을 제대로 잡기가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적응이 진행되면서 이렇게까지 성능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그에 비해 메모는 단일 샘플만 보고 그 샘플에 집중해서 어떤 적응을 이제 유도하기 때문에 분포가 복잡하거나 애매한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잘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줄여서 TT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TTA는 소스 데이터 없이 소스 모델과 언레이블드 테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타겟 도메인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방법론이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표적인 3가지 주요 방법론을 알아봤는데요. 샷, 텐트, 그리고 메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테스트 시점에서의 데이터 활용 방식 측면에서는 샷은 전체 배치를 모두 활용해서 적응을 수행을 하고 텐트는 현재 입력된 배치만을 활용해서 빠르게 적응을 하고 메모는 단 하나의 샘플만으로도 적응이 가능한 방식이었습니다. 적응 방식 측면에서는 샷은 인포메이션 맥시미제이션과 수도 레이블링을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터만을 업데이트했고요. 텐트는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BL 레이어의 파라미터만 가볍게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었고, 메모 같은 경우에는 여러 증강 샘플에 대한 마진 분포의 엔트로피를 줄이는 방향으로 모델 전체의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 구조였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